그리고 전반에는 약초에 대한 그 총론적인 얘기라고 후반에 가서는 개별 약초에 대한 효능, 효과 뭐 그런 거를 얘기하면 뭐 오늘 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타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10번 정도 들으셨겠지. 그동안 그것을 갖다 다 요약한다면 우선 약초가 왜 우리가 선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한 질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초에 기대하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좀 효과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 그 약이 케미컬 드럭이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약의 효과가 좋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모든 약은 약의 효과가 좋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작용이 어디선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천연물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약초를 선호하는 건데 거기다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그 수많은 약초 중에는 그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뭔지도 잘 몰라. 그렇죠? 모르면서 먹어. 그런데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크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좀 섭섭하지만 약초 가지고 무슨 뭐에 효과 있다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약초 가지고 뭐에 병이 낫는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당뇨에 대한 특효가 있는 약초가 있을 것 같은데 없고, 그 다음에 뭐 심장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혈압에 관련된 약초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약초가 그 혈압이라든가 당뇨에 효과가 있을 만한 성분이 있긴 있는데 그럴 때 약초를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 몰라 아무도.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초를 선호하면서도 막연히 기대하면서도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 모르는 요게 큰 단점이면서 우리가 좀 머뭇거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가장 큰 건데 난치병, 불치병, 뭐 고질병 이런 것이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그런 병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불과 한 2% 정도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치유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견뎌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약초를 주고받고 살 때 약초만 한약이 아니올 때 이게 뭐에 좋냐 하면 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암,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항암 효과가 있는 약초가 밝혀진 것은 약초로서 밝혀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다못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겨우살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겨우살이 전혀 그것이 아직 밝혀지질 않고 있죠. 비스코톡신 같은 성분이 암세포는 죽일 수 있어도 항암 효과까지는 연구도 안 됐을 뿐더러 그렇게 항암제로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맹신했다는 큰 낭패 볼 수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약초를 우리가 선정하고 기대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기대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을 때 약초를 누가 주는 것을 먹고 그럴 때 그냥 막연히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 좋다 뭐 얘기하는데 사실 상당히 무모한 얘기죠. 그런 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약초가 이게 선별 적용되는 범위가 그래서 막연해야 돼. 이것도 체질적인 병, 노화 현상, 허약 체질, 이거 다 객관성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주관적인 얘기. 이런 주관적인 거에는 약초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저거는 기술화돼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럴 때 약초 또는 더 나아가서 한약이라는 거죠. 그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가끔 효과 있을 때가 있기 그 사람에 잘 맞는 체질일 경우에는 효과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는 또 몰라. 이런 것이 맹점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 기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초라든가 한약, 한의술은 보통 외국에서 얘기할 때 국내에서도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피직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운 형이상학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한의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정신과 몸을 아우러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의학은 메타피직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또. 이건 나타난 질병 가지고 그냥 치료하는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은 그런다 메타피직스라고 형이상학이라는 얘기를 하죠. 정신과 몸을 치료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노화 현상이고 뭐 여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체질적인 병, 노화 현상, 허약 체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세 가지를 풀어 쓴 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냉증, 만성 피로, 수족권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한약 또는 약초를 선호하는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은데 저것이 우리나라에 특히 동양권 사람들이 주로 저런 질병 같은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저건 양의학에서는 양방 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저거 아프다고 가면 진통소염제 정도 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처방하면 또 의료보험에 걸려요. 저건. 그래서 저거는 한의학 또는 약초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게 묘한 게 한국의 40대 중반 이후 되는 부인들 경우에 여성 경우에는 대부분 냉증, 만성피로, 수족권태 중에 뭔가 좀 걸리죠다. 이건 동양권에서 특히 체질적인 게 그런데 이것이 이 유전성 가족력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한의학 또 약초가 선호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주로 냉증, 만성피로, 수족권태 이런 그 주관적인 병 이런 것들이 약초 선호인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그리고 식약 공용 약초가 119개 품목이 식품도 되고 약초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고. 그리고 근데 현대 의학에는 그러니까는 체온, 혈압, 혈당치, 체지방을 수치화해서 처방을 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본다든가 객관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했다는 큰 탈 나죠. 그러니까 체온이 뭐 높다든가 낮다든가 혈압이 얼마라든가 혈당치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정량화했을 때만 양의학에선 처방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서 벗어나서 처방했다면 당장 의료보험 건강보험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건 과잉 진료다, 엉터리다 해서 리스트에 올라가요. 근데 이런 한의학이라든가 약초를 먹는 쪽에서는 뭐 전혀 관련한 게 없죠. 그냥. 근데 참 한편으로 답답하고 무책임한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의학, 동양의학에서 피로, 노화, 허약 체질 그래서 여러 감각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임상평가가 안 되는 것들 이거는 한의학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초를 공부하게 되는 동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약초 활용의 제 문제가 약초 스스로의 그 치유력을 증식시킨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약초를 먹고 좀 몸이 좋아졌다는데 왜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떼놓고 얘기 그래요. 아주 고백하지만 왜 좋아졌는지도 모르고 먹으면서도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먹는 것이 보통 일반 약은 성과 연령 모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이 조절이 되는데 한약은 조절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우리가 맹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동기가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한의학까지 과학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학계가 아직은. 한의학이 오묘한 게 많이 있는데 힘들죠.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어도 세 번째 무슨 병을 알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질병이 약초를 먹었든가 한약을 먹어서 낫다고 쳐. 그러면 낫긴 낫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낫는지도 설명을 못해. 한의사도 설명 못하고 뭐 본인은 물론이고 이런 거가 참 답답하죠. 요 좀 다른 얘기한다면 우리가 옛날에나 지금이나 팔이 뭐 다쳤다든가 다리가 다치면 침을 놓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놓을 때 있죠. 아픈 쪽 말고 반대. 요 반대로 왜 놓습니까?
몰라. 놓는 사람도 모르고 맞는 사람 더 모르고. 요게 침술이 세계의학이 못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반대로 놓는데 왜 못 내? 그다음에 경락 경혈이 과학적으로 완전 해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세계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침의 효과는 한의사가 집중력 있게 침을 놨을 때는 15시간이 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야. 양쪽 가슴에서 이렇게 놨을 때 15시간이야. 이렇게 막 놓는 건 뭐 10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놨을 때 나와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스파크,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야만 15시간이야.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놓으면은 뭐 한 10시간도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 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의학이 안 되는 것이 이제 한의학, 특히 침술이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따 뭐 좀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마의 사상 체질이라는 게 사실 세계적인 상당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의술 의학 체계인데, 그것도 어떻게 사상 체질을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세계 의학이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만 하는데 우리끼리도 답답하지. 들어봐야 그게 그거 같고 말이야.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할 때 말이죠. 왜 저 사람이 그 효소화학하고 뭐 했는데 약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 내가 어느 날 말이죠. 그 미국 암연구소에 말이야. 그다 80년대 말이야. 보니까 옆에 큰 건물인데 다른 건물은 막 돌아다니고 들어가는데 거긴 못 들어가게. 그 뭐 이런 덩치 큰 말이야. 뭐 흑인이 지키고 있고 말이야. 2명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싹 바뀌었어요. 보니까 동양인이야.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 뭐 한국 사람이 거기 뭐 거의 없을 때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말을 걸어봤어. 한국인인가 아닌가. 근데 왜 그러냐. 대만인하고 일본인은 많았다고 거기에. 걔들은 일찌감치 미국에서 털을 많이 잡았지, 우리보다도. 근데 의외로 한국말로 대답해. 그래서 어떻게 반가운지, 당신 어떻게 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양반이지. 지금은 뭐 한 80대 후반 정도 되시고 뭐 한국에도 자주 나오시지만,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미국에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공된 이북의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일사후퇴 때 넘어와서 곧장 배를 미수선을 탔는지 뭘 탔는지 미국을 갔어. 그래서 성공했어. 거기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 과학자가 됐어.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빌딩의 책임자로 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하다가 도대체 여기서 뭐냐 했더니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대. 그래서 친해지니까 이제 안내해서 보니까 2층에 말이야. 2층에 한 7층 정도 되는데 2층에 한국의 강화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금산 인삼도 있고 다 채집이 돼 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는 그 미국 암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약초를 다 수집해서 그 중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한 거야. 그러려고 수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것도 다 어느 틈에 수집해 놓은 거지 다. 그때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다른 거 연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그 천연물을 우리가 연구하지는 안 되겠다. 다 뺏기겠다. 동기가 사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와서 인삼을 연구한 게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한의대에서 뭐 대학원 강의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가르쳤죠. 경희대, 원광대 가서 많이 가르치는데 좀 답답하죠 아무래도. 근데 약초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뭐로나 해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도 뭐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약초를 옛날에 사용하고 한약을 사용했던 것은 이게요.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감기, 진해거담, 천식, 변비, 소화불량, 종기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약초라든가 한약을 사용했던 저런 처방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다 부인병으로 몰았고 그거예요. 저걸 많이 훑어봤죠. 그래서 저런 거를 했는데 현재 저것이 그러니까 왜 저러냐면 평균 연령이 42, 3살 정도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 이후는 뭐 60만 넘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고려장 뭐 있고 그럴 때 말이야. 오래 사는 게 흉이 됐고 그럴 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했고 그게. 근데 요런 거 정도의 수준인데 그 답답한 게
지금 한의학이 많이 발전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의학이 많이 발전됐는데 그 한의학만 가지고 사람을 치료했을 때 얼마만큼 생명 연장할 수 있느냐 어때요? 임금이 43살 평균 연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한의사들이 궁중에서 상주했는데 오늘날 왜 그 한의사들이 상주했는데 임금이 43살까지 못 샀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해답이 뻔한 거예요. 한의학은 한계가 생명의 그 기본적인 질병 치유 효과라든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원인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한계예요, 바로 그게. 지금도 전체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원들 가르치면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데 걔들이 그 선생들도 우리나라 한약 분쟁이 벌어지고 다 있었죠. 그때 내가 이제 그 한의대 한의사 옆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는데 이겁니다. 한마디로 약초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한의원이 문을 닫았어. 데모하느라고. 우리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말이야 우리 대접의 시원찮아서 제도 문을 닫았어. 여러분 한의원 문 닫으면 어떠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 안 불편하죠? 요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문을 닫았어.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해. 그럼 약국이 문을 닫았어 또. 그럼 병원에서 약을 지면 되죠? 그 병원에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문을 닫았어. 이건 대통령도 물러가야 돼. 병원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한의계에서는 뭐냐면 아주 이런 얘기들을 다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한의계에서는 뭐냐? 우리의 한의학이 민족의학인데 우리를 괄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민족의학이라고는 한의학이 어떻게 그러냐? 의료보험 체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5% 미만이야. 딱 나와요 이게 아주. 5% 미만이라면 민족의학이라고 떠들고 뭐 해봐야 그렇죠. 그만큼 이용도가 5% 미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뻔한 해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친인척 중엔 의사 뭐 한의사 많이 있겠지만은 뭐 어디 난 그런데 가서 강의할 때 그때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부단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 뭐 깨놓고 얘기하면 말이야. 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를. 한 무슨 뭐 박사들 많죠 요즘에 뭐 한의학 박사 이왕이면 박사한테 가자 해서 뭐 좋은 얘기죠. 근데 한의학이 말이죠. 한의학의 이론 체계가 실험하는 의학이 아니죠. 그렇죠? 경험의학이죠. 근데 박사학위를 어떻게 하겠어? 이 퀘션. 내가 박사학위를 한 뭐 적지 않게 그 심사를 했는데 한 30여 명 됐을 거야. 근데 참 이게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체계하에서 약초와 한의학과 한약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부단의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한의학하고 의학이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의료 체계가 그런 나라가 하나의 우리만 그런데 일본은 1886년에 법으로 금지했어. 그래서 한약을 처방하면 끌어다가 그냥 쳤어요, 그냥. 왜냐하면 소아마비 천연두를 고치지 못하는 의학이 무슨 의학이냐. 아주 그냥 문을 닫게 했어. 그래서 걔들은 뭐 무자비했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장단점은 다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을 폄하할 수는 없죠. 왜?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또 독특한 뭐가 있는데 의존하고 신뢰하는 면에서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하고 우리가 규명해야 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퀘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벌써 이게 내가 원래 가져온 게 먼저 건데 저거 잘 답답하네. 수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수치는 한약의 그 효과를 더 나타나기 위해서 가공한 거죠. 저걸 영어로 보통 우리 국내에서는 프로세싱이라는 말을 하는데 프로세싱이라는 말은 그냥 가공이라고 하는데 수치의 의미는 약효 발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우리 한국식 영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숙지황. 여러분들 다 아는 숙지황인데 지황을 그냥 해가지고 사람한테 그냥 문질러. 옛날에는 뭐 마차 타고 가다
떨어지고 뭐 그네 타다 떨어지고 뭐 감 따다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외상이 다 그거 아니에요 보통? 그럴 때 지왕을 갖다가 막 돌에다 찢어가지고 문지르면 지혈이 탁 되죠.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약초로서 가장 효과 있는 게 아마 저거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생지왕이죠 물론 생지왕. 근데 그걸 갖다 말려가지고 투여하니까 청열 작용이네. 소염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런 약이 어디 있어요 사실. 양약에는 저런 약이 다방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초가 절명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청열작용이라는 것은 소염 진통제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가면은 항생제 같은 걸 쓰면서 소염 진통제를 첨가해. 근데 보통 말이지 소염 진통제는 한 12일 정도 이상 처방을 하면 혈전이 일어나요 몸에. 그래서 보통 10일 정도 넘으면 의사나 약사도 다른 거로 바꿔야 돼요. 그냥 처방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혈전 현상이 일어나서 안 좋아 건강에. 그래서 요즘 식물성 소염 진통제가 개발이 됐는데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보면은 보면은 이게 뭐야? 이 지황은 먹어서 청열장이 나타나고 또 숙지어서 9번 찌고 9번 말려서 한 그 숙지황은 보혈광장 효과다. 이 한 가지 지황이라는 게 이 세 가지 효과가 방향이 전혀 다른 거야.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런 게 양약에 있습니까? 없죠. 아주 위대한 거예요. 이런 거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있다 이거야. 한의학하고 또 다르다. 물론 그 범주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처방을 하지만 저 하나를 끄집어냈을 땐 대단한 거다. 저런 것들이 수치에 의해서 다르지. 가공하는 과정에 따라 다 달라진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 보면 뭐 보혈광장은 대부분 보면 중추신경에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고 청열작용적은 이 몸에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우선 간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런 청열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숙지황, 지황이 작용하는 부위가 다 다른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 저거는. 세계적인 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런 것을 더 발전 못 시키는 게 우리의 수준이죠 아직. 마데카졸도 이게 저 지혈 여기 생지황이 지혈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책이 있어요 그게 얘기야? 생지황이 지혈한다고 그러는데 마데카졸도 지혈하죠. 그렇죠? 흉톱 쇠고. 근데 저건 흉톱까지는 안 돼. 근데 지혈은 마데카졸보다 더 좋아. 군신좌사 그래가지고 군신좌사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봤죠? 아 이런 얘기는 뭐 이런 데서 군신좌사 아까 건너뛰어 그래 또 그냥 이걸 생각. 여기 십전대보탕 거기 있죠? 십전대보탕 그렇죠? 없어? 아 이건 내가 그러면 원고를 하도 독촉이길래 아무거나 줬구만 그때. 십전대보탕을 예를 들었어. 인삼, 복령, 창출, 감초 이게 사군자탕이야. 사군자탕. 아시죠? 사군자탕 들어봤죠? 그 다음에 지황, 당기, 천궁, 작약은 사물탕이야. 사물탕.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지라든가 이런 것이 환기라든가 계지 합해서 10가지. 근데 군신좌사 이게 뭐냐면 이 옛날에 말이야 신농본초경 다 들어보셨죠? 신농본초경에 365개의 한약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신동본초경에서 군신좌사에는 한약을 뭐 섞을지 이론 체계가 없죠. 그렇죠? 기분 나는 데 섞자니 그렇고. 근데 군신좌사에 따라서는 거야. 근데 군신좌사 황제 밑에 신하가 있고 좌사 심부름원은 있고 병졸이 있는 거야. 유교 체계를 닮았어. 유교체를 도입한 거야. 군신좌사. 그래서 제일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인삼, 그다음에 복령. 복령 얘기 들어보셨죠? 복령이 인삼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신이야, 신하. 인삼을 보필해 준다 이거야. 그다음에 창출. 이거는 복령과 인삼이 섞어서 효과를 내는데 적당하게 효과를 내고 너무 많이 효과도 나타나는 적당하게 내는 것이 좌야 좌. 그 창출 예를 들어서 창출. 그다음에 감초는 뭐냐? 아픈데 전달해 주는 거야. 감초. 그래서 군신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론 체계가
옛날 유교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군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럼 여러 개의 약초를 막 많이 섞은 건 뭐냐? 또 그런 대로 또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본과 1학년 들어가자마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야. 이거. 군신자선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데 본과 1학년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좀 올리면 지황, 당귀, 천궁, 차계. 이건 사물탕이야. 요것도 군신 좌사, 군신좌사. 이렇게 해서 사물탕인데 이것이 전체 합쳐서 어떻게 하냐? 이게 10전 대보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하다못해 작은 군종에서도 이걸 치료해. 이걸 가지고. 이걸 오래 먹으면 되는데 여성들은 한약을 뭐 아주 아프면 별들이 없지만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한약 먹는 걸 좀 그렇죠. 오랫동안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양약을 선호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양약은 뭐 보약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양약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끔 먹어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유의태 처방이 그럼 유의태 처방은 이거에 다해서 어떻게 나오냐? 요 전에 그 원고가 좋은 게 많은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헛숨는데 유의태 처방은 두통, 복통, 중풍, 머리 아픈데 처방하는데 유의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보증익기탕으로 처방하는 것만 가지고 다 고칠 수 있다. 10전대보탕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보증익기탕이 한 12~13가지 들어가지 이것저것. 그래서 이 사람이었는데 요 사람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증익기탕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고 그랬어. 요것이 첨단적인 게. 유의태가 그래서 유명해진 게 뭐냐. 마음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야. 마음. 그 당시로서는 첨단이야. 마음이라는 얘기를 했어. 대단한 거죠. 요게 바로 아까 얘기한 메타피직스다. 형이상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의학이 없죠. 양약도 마음이 이상하다면 뭐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라고 그러죠. 그 식인데 이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 한의원에는 원래는요. 환자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한의원은 대부분 안 그런데 원래 문이 저기 있고 의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 원래 한의원은 그렇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걸음걸이가 어떻고 얼굴 표정이 어떻고 눈초리가 어떻고 이게 보는 것이 진찰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가지고 처방을 딱 내리는 거지 그것이 유명한 한의사하고 한의사의 역할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뭐 처방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유의태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멀리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수 더 뜬 게 가장 수준이 낮은 의사는 이미 발병한 병을 치료하고 중간 정도의 의사는 막 발병하려는 병을 치료한다. 세 번째는 최고의 의사는 아직 발병하지 않은 병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죠. 예방의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이론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명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근데 이제 이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그 옛날에 거울에 동네 사는 그 부인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야. 아기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겠지만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좀 뭐 참 거북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전을 모아서 그 부인한테 줬어. 저 유명한 한의원 저 집에 가보라고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 30 뭐 몇 살이었다든가 이제 부인이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냥 억지로 해서 돈 꾸러미는데 옛날 돈이라는 게 동전이 좀 무겁습니까? 그게 얼마나 한 자루를 들고 간 한 자루. 동네에서 모아준 돈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아까 이제 그 하나 했더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아주 싱거워요 말이야. 아주 워낙 못 사는 사람이 와서 그런지 말이야.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마루의 거실에다 이렇게 놨어. 돈 이걸 대면서 내가 이러쳐서 왔는데 좀 잘 좀 봐달라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말이야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의사를 찾아와서 요 정도 돈을 가지고 봐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했어. 근데 임산부가 참 딱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괄세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한의사가 말이야. 그 돈꾸러미를 말이야. 그 무거운 거 돈꾸러미 마당에다 집어던져서 가져가라고. 나한테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집어. 얼마나 분하겠어요. 못 사는 것도 참 억울하고 그런데. 그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돈꾸러미를 이렇게 이제 주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루에다 앉았다 구부렸다 해가면서 다 주워서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는데 애기가 엥 하고 나왔어. 요게 명의야. 요게 명의. 그냥 이런 명의가 돼야만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한의사다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약초의 성분을 오늘 전반전은 총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후반에 가서 약초 개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효 성분, 지표 성분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 다 있죠. 유효 성분, 지표 성분은 그거는 유효 성분은 약초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감초일 경우 그라이시리레티니게시드 뭐 이게 괜히 발음이 좀 긴 건데 그런 주성분이 유효 성분이야. 그리고 또 지표 성분도 돼. 지표 성분은 뭐냐? 품질 관리를 위한 성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약초 관리사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약초를 재배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약초의 효능 차이를 재배 방법, 채취 시기, 채취 장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약초의 효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채취하고 재배하고 건조했느냐가 약초의 효능을 여기서부터 규정 짓는 거에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저걸 우습게 알고 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 약초를 좀 경멸하듯이 하는 것이 저런 거를 못 믿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못 믿고 그래서 그러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는 이래요. 만주 쪽에다가 사람이 다녀보지 않은 그 허허벌판에다가 인삼을 막 심었어. 아주 그냥 수천만 평 심었어. 왜 심었느냐? 한국에서 지도를 넘어 그 농약을 많이 치고 방부제를 많이 친다니까 한국을 상대로 해서 약초를 팔으려고 인삼과 약초 팔으려고 만주 쪽에다 심은 거야 지금. 몇 년 후에는 뭐 막 들어올 겁니다. 거기는 농약하고 비료를 안 준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살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들이 개들도 막 무시할 수가 없죠. 아직은 또. 근데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것이 다 중국제를 못 믿어서 하는 거죠. 중국제면 우리가 우선 싸든가 안 먹든가 하는 식이죠. 그렇죠. 이왕이면 못 믿으니까. 근데 저런 것을 생각해서 개들이는데 한때 제들도 이제 뭐냐 한국산 그 정관장을 엄청나게 밀수해 갔어요. 1990년대 초까지 개혁개방.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은 어디 가냐면 그 중국의 그 당간부한테 100% 그래 들어갔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들이 거기서 재미 보면서 다른 것도 많이 사갔어 또. 그래서 그것만 사갔으면 괜찮은데 다른 것도 사갔는데 걔들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죠. 그 밀수업자 12명인가를 잡아서 어떻게 경고를 해야 되겠지. 경고를 하는데 걔들은 간단하지. 그 당시에 총살이야 총살. 공개 총살. 12명이 총살됐는데 그중에 2명이 한국의 정관장 수입했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구명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지. 또 법 위반이니까. 그 나라의 큰 법이. 근데 모순이 뭐냐면 저희들이 사먹고 저희들이 죽인 거지 사실. 이런 게 중국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아직은 우습게 보는 게 유럽 쪽이고 미국에서 특히 중국을 아직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게 그런 모순된 게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걔들이 뭐 지금 세계를 앞으로 뭐 한다 군사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걔들이 지금 미국에서 기다리는 게 뭐야? 니들 한 이 만불만 넘어봐라 중국 보고. 지금 중국이 13억 중에서 3억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10억은 뭐냐? 생활 수준이 아프리카 생활 수준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사실은 10억 13억 그런데 이 얘들이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게 중국이 그래요. 저거 얘기하다 뭐 그런 얘기. 중국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이. 그다음에 바이올린은 뭐냐?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이게 중국이 물량 작전에 이게 당하지 못하는 거지. 한편으로 우습게 보이지만, 근데 이제 우습게 보는 결정적인 뭐냐? 니들 2만 불만 대봐라 뭐냐? 노조 생겨. 그다음에 민주화 생겨.
그 다음에 시민운동 생겨.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 견뎌봐라. 한국의 성장, 지금 우리 수업료 많이 내죠. 우리가 3만 불 못 내는 수업료 많이 내죠.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수업료가 아니라 소수민족이 다 독립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중국 니들 한번 해봐라. 다 그 성장통이 있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이런 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중의삼서. 이것도 한의대 들어가면은 본과 1학년부터 나오는 중의삼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서 3종이다 이거야. 용어야 이게 아주. 이 말 자체가 군신좌사 얘기하듯이 중의삼서도 용어야. 본과에서. 근데 뭐냐면 중국에서 유명하다 해서 황제내경 들어보셨지?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황제내경, 그 다음에 상한론, 친농본축경 교과서도 나왔으니까 들어봤고, 이게 중국에서 3대 의서죠. 근데 중국에서 왜 걔들도 한의가 발전을 하는 듯하면서 안 되냐 뭐냐면 그 의서들이 전부 내 책이 최고고 다른 책은 시원찮다, 배타적이다. 근데 책이라는 건 뭐야? 서로 보충이 돼야 되겠죠? 이론이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내 책이 최고고 저건 엉터리다.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저희 황제내경도 상한론 별거 아니다. 이거. 또 상한론도 그래. 저 황제내경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이 배타적이야. 그래서 발전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제내경을 주로 많이 공부해요. 한의사들이. 근데 왜 그러냐? 이 황제내경 보약이 많이 소개돼요. 보약, 한국은 한의원 하면 보약 체계로 생각하죠. 바로 황제내경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은 뭐냐? 황제내경은 잘 알지도 못해. 치료 개념이 완전 보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야? 상한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신농본초용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걔들은 치료 개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황제내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약 개념이 강한데 이 황제내경 북방의학이에요. 북방의학. 춘추전국 시대 북방의학 워낙 나라가 크니까 북방의학인데 만주, 길림, 북방의학이에요. 추운 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마황 같은 걸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그러면 반드시 한의에서 어떻게 마황을 집어넣어. 추운 데서 나는 것을 집어넣어. 그러면 추위를 덜 타. 사실 또 그래. 근데 왜 그러냐 몰라. 잘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황은 만주 같은 데서 많이 자르니까 거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추위를 타는 사람, 침과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북방의학이 황제내경이고 상한론이 남방의학이야. 남방의학은 뭐냐? 광동성 중심은 내용이에요. 참 얘들이 워낙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이 뭐 제주도 의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얘들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상한론이라고 이거 봤으면 모르고 거기 소위 책이 있죠. 상한론이라고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있죠. 그것도 없어요? 야, 이게 답답하네. 근데 글자가 크던가 해야지. 사실 이런 얘기가 재밌는 게 많은데. 대신 더 재밌게 말로 해야겠구먼 뭐. 근데 이게 말이죠. 근데 이게 상한론은 여러분도 중국에다 여행했겠지만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황궁 같은 데 보면 화로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내구탱이에.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실내에 서는 게 아니라 다 마당에서 서서 했잖아. 다. 그럼 거기서 황제가 얘기를 하는데 황제 얘기라고 항상 다 들을 수 있어요? 실증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놈을 뭐 쥐어박을 수도 없고 말이야.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또 권위가 있어야 돼. 황제로서는. 그러니까 그 화로에다가 어떻게 했냐. 연기를 피는데 계피 같은 걸 피웠어. 계피. 태웠어. 그럼 계피 향이 확 나. 그러면 덜 지루하면서도 권위가 있으면서 향기롭고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서도 기분이 좋아. 계피를 태운 날은. 그래서 나중엔 말이죠. 저 상한론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야 그러지 말고 화로에다 집어넣어 태우지 말고 약에다 집어넣어보자. 그래서 약에다 집어넣더니 더 좋아. 계피를. 그래서 계피를 약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한론에 나오는 약은 거의 다 계피가 들어가요. 연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걸 알면 우리가 한참 흥미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죠. 접근하기 쉽죠.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한론이라는 것은 유교의 논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 상한론이라는 게. 그런 얘기도 한의학에서 상한론이 있는 것은 유교의 논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상한론에서는 1침, 2구, 3복약
처음에 아플 때 침을 놔. 그 다음에 잘 안 나. 그러면 뜸을 떠. 그래서 계지가 그렇고 상한론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그래서 상한론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일본에서 많이 써서 중국에서 한국의 한의학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데 많아. 이런 것 때문에 편협해서 사용하고 있지. 지들이 만들었죠. 편협해서. 그리고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신농본 적용. 신농본 적용이 이제 이것이 신농본 적용은 양 본초에 대해서만 썼어요. 본초에 대해 365개. 근데 그 중에서 상중하 약초를 상중하로 나눴어. 근데 상약, 중약, 하약 이러는데 상약은 인삼영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싸고 좋은 것들. 녹용 이런 건 상약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첨단적인 약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기서도 내 책이 최고다 하는 그런 식이야. 근데 그 한의학 책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겨울철 갈대뿌리를 삶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는 말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3년설이 맞은 사탕수수 먹으면, 근데 거기다가 귀뚜라미 한 쌍. 거기 나왔죠? 책에. 아유, 이거 뭐 그걸 나오는데. 그안 나는 건 답답하네.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처음에 귀뚜라미 한 쌍인데 여기다가 처음에 짝을 지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뚜라미도 곤충도 정조를 지킨 것을 찾아서 약으로 사용해야만 효과가 많다는 거냐. 이게 하는 비아냥되는 표현이지. 그 첫날 밤 지난 귀뚜라미를 구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게 한의사에 나오는 게 많아. 근데 동의보감도 우리가 공표를 못하고 곤욕스러운 게 뭐냐? 뭐가 있느냐? 요 약초 뭐 한약을 먹으면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있어. 이게 동의보감의 아주 알킬레스건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먹으면 축지법이 된다. 백리를 갖다가 십리 가듯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동의보감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체 그 한의서를 갖다 스스로 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나 좀 일반 한국에서 도서지방에서 통오는 게 오래된 네일을 타서 태운 것을 네일을 한 번도 오래된 네일을 태워가지고 젤을 먹으면 만병통치. 요거는 현재 한국에서 도서지방에 해요. 하는 데가 뜸뜸 있어. 작년에도 내가 그걸 확인해 봤어. 그 다음에 집을 태운 제, 그리고 오래된 네일에서 세탁기 한번 들어갔다는 것은 효과도 없대.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3, 40년 입은 거. 그 다음에 재래시 화장실에서 구운 황토. 요게 동의보감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치료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심리적인 치료라고 보면 돼. 이거 뭐 낫는다 하더라. 그런데 내가 한때 말이지 옛날에 너무 저혈압이 심해서 당신에게 어느 의사가 당신 이렇게 저혈압이 심한데 어떻게 그동안 생활했냐.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쓰러질 것 같아. 멀쩡히 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갔어. 야, 나 이럴 텐데 어떡하냐. 나 병원에 나오는데 말 택시 타고 왔단 말이야. 했더니 야, 너 저혈압인데 뭐 연탄까지 몇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래? 너 그게 오히려 고혈압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많아도 저혈압으로 죽은 사람 없어. 그 한마디 되니까 술도 막 먹게 되고 말이야. 그냥 이런 거 심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병은 명의가 그런 식의 명의가 돼. 그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르느냐고. 이게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나 뭐 다 그런 경험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캔서다, 암에 대한 뭐 했다 그러면 의사가 요즘엔 뭐 얘기하지만 의사가 얘기해 주기가 어렵잖아. 그렇잖아. 야, 이거 말이야 뭐 한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레지던트 시켜. 썩 빠지고 얘기해 줘. 그럼 이게 가족들하고 본인은 말을 꼽지.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의사가 뭐 이렇게도 되게 해서 어렵긴 한데 뭐 치료하면 말이야.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심리적인 게 말 한마디에 심리적인 게 뭐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암은 원래가 이게 이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고 있지만 임파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 얘기하죠. 임파선이 보통 700개 정도, 650내지 700개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좌우 대칭으로 돼 있어요 몸에. 근데 위암일 경우 하는 예를 들면 위암이 위가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을 뚫고 이게 쭉 올라가서 임파선을 타고 몸에 퍼져 이게. 근데 이때 의사들은 그러니까 위암 수술을 하면서 제일 떠는 게 뭐냐?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떠는 게 뭐냐? 수술하고 나서 빨리 조직 검사를 해봐. 뇌 암세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큰 탈이죠. 이거 오지는 거죠. 사람을 놓고. 그렇죠? 수술까지 해놓고 큰 탈합니다. 법적으로 엄청난 일이 되는 건데 가끔 한국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주는데 사람은 일단 만신창이 돼서 되는데 보상 뭐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로봇으로 이제 수시로 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사람을 갈비뼈를 제꼈지. 제끼는 손으로 제껴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쇠 막대기를 대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하고 끝나서 평생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의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뭐 하는데 이때 의사가 어떻게 전립선에서 발견된 수술하고 나서 발견된 암세포가 하나 내지 3개 있을 때 사람의 수명을 1년을 봐 의사가. 통계적인 거야. 근데 통계 또 이런 게 있어 같이. 생존 확률이 15%. 그래서 15% 들라고 안간힘 쓰는 거지. 근데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회복을 해요. 극복을 하는 경우가 자연의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역 얘기 풍역, 뭐 생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15% 들을 때가 많아. 그런 건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되면 뭐고. 한때는 그 알로에 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 알로에 있었죠. 아 맞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종로사회 기독교회관이라고 아시나? 거기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토요일마다 무료로 한테 했지. 난 나대로 그 사람 그대로 알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그 당시 했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해달라고 그러시면 매주 가서 그거 했죠. 또 무료로 물론 했지. 근데 그때 전국에서 5년 이상 생존한 사람 한 20명을 인터뷰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하고 연세대학에서 1년이면 끝난다는 사람을 수소문을 했는데 5년 생존율자가 의외로 많아. 그 사람들을 다 만났죠. 안양, 여기 시흥도 왔었어. 옛날 시흥이 산골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왔었지 그때. 안양, 시흥.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사는데 요양을 하러 왔어. 여기 무슨 약수터가 유명해 그 당시 있더구만. 그걸 먹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러 왔는데 공통적인 뭐냐 그 사람들이 잉어하고 보고를 먹어. 공통 생존한 사람 중에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보고를 먹었어. 그리고 먹고 근데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그 섭생 양생을 했는데 처절했어요. 처절한 걸 내가 많이 봤지. 근데 그런 건 뭐 다음 기회 여기 이따 좀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또 이제 총론적인 얘기를 하면 옛날 뭐 산약 이런 거 집어넣고 약초를 집어넣을 때 얼마큼 들지는 모르죠. 그렇죠? 집에서도 해 먹을 때 옛날에도 고민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한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0.94 내지 22.38이 한 양의 범위야.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못하는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뭐냐 14 내지 37g이 그 당시 명나라에서 명나라 청나라에서 한 양의 무게로 한 거야. 범위를 따져보니까 책마다 다 달라. 그래서 전부 모아서 했더니 그래. 그 일본은 1 내지 1.4. 그래서 다 합쳐서 보니까 최대 0.94 내지 최대 20.38까지가 한 양이야. 그러니까 한 양이라는 단위가 뭐야? 엉터리는 얘기죠. 따지면 그렇죠? 너무 넓죠. 그건 적당히 집어넣는데 옛날에 막 고민을 했다는 표시죠. 저게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뭐냐면 수수알을 기준으로 수수알을 기준으로 했어요. 옛날에 수수알이 일정하게 그 변하지 않고 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날에 뭐 저거 따질 거 없죠. 그리고 여기서 사상의학 얘기 아까 나왔지 잠깐 소음소양에서 요즘 팔상도 나오고 그렇죠. 한의사들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이것도 근데 유전이 됐는지 유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한번 해봐.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죠? 어? 그 다음에 또 남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 나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양인도 사상체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저게 경희대학에서 사상체질만 40년 한 사람이 이제 재작년에 퇴임을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명예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불러서 이제 세미나 시켰어. 그거 2시간을 듣고 나니까 더 모르겠어. 자, 이게 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뭔지를 아느냐 했더니 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나와. 이게 사상체질. 근데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될 뿐이야. 아직 과학의 한계야 이게 사실은. 이게 이재마가 안성에서 체례하다 문간방에 그 어느 양반집에 있다가 그 밤에 말이야. 뭐 울음소리가 들려. 울음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어디 아픈 사람의 울음소리 같아. 그리고 옛날 밤에 울음소리는 못해. 처녀들이 보통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가. 그렇죠? 그 가만히 더듬어 가니까 정말 그 어떤 처녀인 듯한 여자가 배를 움켜쥐고 울어. 가족들은 걱정하고 앉고. 아무 방법이 없지. 밤만 늦었는데 3경인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진명을 자꾸 체질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해봐서 약을 그리고 돌아왔어. 돌아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갖다 주어서 2제를 먹었더니 깨끗이 났어요. 그 처녀가. 그러고 나서 그게 소문이 좀 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약을 갖다 이렇게 먹고 해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근처 말이야 뭐 처녀뿐 아니라 다 오는 거야. 이거 어때? 근데 비슷한 사람 옛날에 비슷한 게 많았으니까 옛날엔. 그래서 똑같이 처방하니까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문간방에 있다 쫓겨날 것 같고. 옛날 한의사들이 뭐 다 그런 대접밖에 못 받을 테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보니까 체질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이도 같고 비슷한 적인데 어떤 퉁퉁하고 몸이 말이야 뭐 부스부스하고 그래. 그 체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을 좀 달리대 했더니 낫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관심 없이 막 지으면 절대 낫지 않고. 이때 이재마가 그래서 사상체질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오랫동안 진맥하면서 유명한 뭐 수세보온 책도 내고 그런 건데 이것이 규명이 되면은 세계 의학이 충분히 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책은 중국에서도 번역해서 지금 보고 있죠. 일부. 근데 저걸 가지고 한 7, 8년 전이지만 뭐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서울의대 생화학교실에 서정선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봐죠. DNA 나선이라고 들어봤죠. DNA 다 잊어버렸지만 DNA 나선이라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꽈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왓슨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죠. 한국에도 왓슨은. 근데 이 사람이 했는데 서정선 박사하고 나하고 때 정부에서 7천 몇백만 원을 받았어. 연구비를. 왜? 사상체질 연구를 하려고 막. 그때 그 연구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상체질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 동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를 딴 거예요. 과학기술부에도 따는데 사상체질을 했었는데 그 DNA 뉴크리오타이드, DNA 나선이 이렇게 꽈진 것을 영어로 뭐냐면 뉴크리오타이드 이렇게 얘기해. 대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좀 나오지. 근데 그것까지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나선이 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조금씩.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게 사상체질을 구분할 수 있느냐, 4가지가 나올 것이냐 해서 한 거야. 말 되죠? 근데 안 나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통계적으로 넷으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기라고 연구비만 7천 몇백만 원 쓰고 그것도 연구 결과니까 연구 그냥 보고서를 냈죠. 독일이 이제 약초라는데 독일이 아까 자겠지만 독일에서 주로 약초를 선택한 건 뭐냐. 우리도 이걸 좀 원용할 필요가 있어요. 고지혈증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리비토 같은 거 세계적인 의약품이죠. 리비토를 반드시 처방받지 한국에서.
그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나이 든 사람들은 한약을 많이 먹어요. 독일 같은 데서. 이게 참 합리적이에요. 그다음에 감기 기침 관련된 것은 또 나이 든 사람은 반드시 한약, 약초를 먹고 그래요. 쟤들. 독일 사람들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부작용이 감기는 잘 아시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다음에 얘들이 주목, 텍솔, 그 항암제 아시죠? 주목 같은 거, 텍솔. 이것이 한국의 뭐 지리산에도 저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주목이 저런 것들이 뭐돼? 여성의 난소암, 유방암 같은 데 효과가 딱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폐암에도 효과죠. 근데 저것이 낫느냐? 그렇진 않아요. 연장만 시켜줄 거야. 연장만 시켜. 한 2년 정도. 2년만 연장해도 상당한 거죠. 연장해. 그래서 딱 쓰는데 이거 전부 거기 있습니까? 거기 다행스럽구만. 근데 독일에서 말이죠. 전부 이게 다른 데는 없어. 독일 사람만 했어. 독일 사람들이 다 밝혀낸 것들이야. 그 마왕 에페드린 진해죠. 저거는 마왕 에페드린 것은 저 북방의학에서 나오는 그 상한 황제내경 같은 나오는데 아까 추울 때 데려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왕. 그 바로 그건데 저 에페드린만 따로 해서 먹어. 그러면 천식 같은 게 금방 없어지는데 어떻게? 기분이 나쁘고 괜히 소화도 안 되고 무기력해 몸이. 순수한 것을 먹으면 그래요. 사람도 어떻게 순수하면 좀 이상하죠. 뭔가. 그러신 거와 비슷한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다 빼고 일일초 요거는 서울의 그 양재동 꽃시장에서 파는 걸 봤는데 관상목으로 파야 이뻐요 꽃이. 일일초를 하는데 여기는 빈 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야. 항암제가 저기서 추출했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미국의 암연구소 오래간만에 좀 들렸는데 거기서 암의 효과가 좀 있을 듯 싶다 해서 한 식품을 추천했어. 그 보니까 이거 올라갈수록 효과 있는 거야. 거기 책에는 없어요? 아휴 이거 다 뭐 마늘 뭐야 콩 생강 양배추 감초 당근 샐러리 요것이 이렇게 그냥 들은 대로만 그 메모만 첫 잔씩 한 가지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다 이거야.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이거 나온 거에 책자 표지가 이래. 근데 여기 이팅 힌트야. 내가 대표를 이팅 힌트인데 여기 during cancer treatment 암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먹어라. 근데 여기 보면은 당근이 있어. 당근. 가만히 보면 그렇죠? 당근 뭐 이 당근이 이파리가 있어 또. 한국에는 이파리를 안 먹는데 이해들 한 거야. 근데 원래는 당근이 이파리가 더 좋죠. 근데 저게 요리를 어떻게 안 되는지 한국에는 저는데 미국에서는 저를 많이 먹죠. 근데 노화야 노화. 에이징 프로세스. 괜히 유식한 쪽으로 영어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근데 호흡을 많이 해. 산소가 생겨. 호흡을 근데 운동선수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오래 산다는 말이 들어본 적 없죠? 운동선수. 바로 그거야. 산소호흡을 많이 하지. 산소호흡은 많이 할수록 어떻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왜? 활성산소 얘기 들어봤죠? 활성산소. 바로 유식한 쪽으로 프리 라디칼. 이게 많이 생겨. 근데 얼만큼 생기는 게 해로우냐? 몰라. 과학적으로. 그러나 적당히 우리 생활할 정도만 다니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생기면 어떻게 프리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사람을 막 세포 막 파괴시키고 미토콘드리아 파괴시키고 나중에 어떻게 DNA를 확 바뀌어주지. 그럼 어떻게 암도 생기고 어떻게 건강에 나빠지죠? 여기에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 장애를 일으켜. 그래서 나중에 뇌신경까지도 있다 어떻게 치매도 유발시킨다. 그래서 치매 경우에는 저 특별하게 저기 얘기를 했지만 그 나중에 하더라도 하여튼 DNA를 장애를 하는데 DNA는 산소호흡을 많이 하고 해서 되는 게 그것뿐 아니라 일부 그런 거 농약, 항생제, 식품 첨가물 그렇지 다 안 좋죠. 거기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뭐 이게 다 잘 아는 거지 뭐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농약하고 식품 첨가물, 항생제 특히 그렇죠. 그렇죠? 항생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유산균이 다 없어지니까 소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유산균을 먹으면 다른 저 항생제를 먹으면 다른 것도 흡수가 안 돼. 유산균이 다 죽으니까 끊어주질 못하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 먹죠. 근데 탄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요즘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탄 거 먹고 서로 경쟁하듯이 먹다 했지만 이제 안 먹지. 왜? 고기가 타면 그 탄 성분이 뭐야? 담배 성분하고 똑같아. 벤조파이렌. 여러분들이 벤젠 들어봤죠? 벤젠 하나가 육각형인데 6개 붙은 것이 벤조파이렌,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게 언제? 고기가 탈 때 까만 게. 그것이 담배하고 똑같은 성분이야.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빙빙 돌아다니다 어딜 공격해? 폐를 공격해. 사람의 폐. 그러니까는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그러면 폐암 생긴다고 그러죠. 고기도 같은 성분이니까 폐암이 유발되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탄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생선 탄 건 어때? 생선 탄 거는 냄새도 다르죠. 색도 좀 다르고. 그렇죠? 요건 들어가서 어떻게 뱅뱅 돌아다니다 어떻게 들어가? 요거는 간으로 가서 공격해. 간암. 요게 달라.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탄 거는 먹지 말고 그다음에 기름 먹으면 안 되고. 요거는 말이죠. 아까 그 뇌신경 파괴한다고 그랬죠. 뇌신경을 파괴했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치매. 그렇죠? 치매인데 요건 할머니가 누워서 우는 그림이야. 거기 없죠? 누구 이거 있는데 요거 내가. 근데 이게 할머니 같은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죠. 그림이. 그렇죠? 모르는 거야. 나이가 80이 넘으면은 할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른다고. 절대 몰라. 옷을 입고 뭐 화장하니까 남녀 구분이 되지 절대 모릅니다. 이건. 근데 원래 4대 6 정도가 되죠. 여성이 많이 치매가 걸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은 게 설마 내가 그렇죠. 한약을 복용하고 약초를 복용하면 어떻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물어보지도 않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모를 것 같은 게 물어보지도 않아 또. 그렇지? 요거를 내가 이게 한 20여 년까지는 안 됐지만 저거를 알기 쉽게 해서 국내 일간지에다가 컬럼을 썼어요. 그것이 효시가 돼가지고 각 한에 대해서 나를 갖다 정신 못 차리게 했어. 와서 해달라고. 왜냐? 이게 사람이 말이죠. 평소에 아라키돈, 뭐 여러분도 학교에서 뭐 아라키돈산 뭐 영양제다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런 물질들이 몸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은데 싶으면 프로스타그란딘이나 이런 물질이 바뀌어요. 이게 몸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영양 성분으로 하는데 기분 나쁘든가 스트레스 받든가 몸이 처지면 안 좋은 사람 프로스타그란딘. 요게 이제 남성들 요거 저거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밝혀냈지. 이게 발열, 통증, 혈전 등을 촉진해 해서 골치 아프죠? 멀쩡한 몸에다. 그래서 어떻게 고혈압 신경에서 협심증 유발시켜. 근데 이 성분이 어디에 많으냐? 계란 노른자에 많아.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에 많아. 그러니까 한약을 먹을 때든가 기분이 좀 몸이 처졌을 땐 약간 상가하는 게 좋겠죠. 한약을 먹을 경우에는. 그렇죠? 상가도.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분명하게 화학적으로 메커니즘 딱 나와요, 이게. 근데 걔들이 뭐 학교에 뭐 옛날 뭐 황제내경 그런 하늘에 있다는 얘기 그런 정도 가지고 설득력이 없지. 이게 이제 걔들한테 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인체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신경이 쓰여요. 저게 아주 명확하게 딱딱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근데 한의원, 한의학에서는 저런 것들을 또 저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옮기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제일 싫어지. 근데 이게 말이죠. 여기서 요거 이런 얘기도 요 얘기 좋은 얘기군요. 돼지고기라든가 우리가 알러지를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 한두 번씩 경험했었죠. 몸에 뭐 두드러기 나고 그런 거. 그런 건 뭐냐? 그건 유전성이 약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미노산, 단백질 얘기 다 들어봤죠. 근데 몸에 단백질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다 분해돼서 장에 가서 아미노산으로 하나씩 들어갔죠, 몸에. 그렇죠? 단백질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들어오죠. 근데 몸에 들어갈 때 재수가 없든가 몸 컨디션이 나쁠 때 아미노산 2개가 붙어 다니는 게 들어와, 이게. 그러면 장에서 들어오는 균형은 일정한데 2개가 들어오는 게 힘들겠죠. 그렇죠. 흡수가 되는데. 그럼 그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나? 뱅뱅 돌아다니다 알러지가 생겨. 두 분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성분이 많은 게 계란 노른자, 돼지고기다 이거야. 그래서 알러지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알고 우리가 약초도 먹고 뭐 한약도 먹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론적인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말되고 또 뭐 이렇게 유식한 척도 하는 거지 뭐. 나는 우리나라에서 약초 얘기는 뭡니까? 다 동의보감서도 시작하겠죠. 그렇죠? 토시만 다를 뿐이야. 그럼 곤란하죠.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떠냐? 대한약학회지 생약학회지 여기에 나온 것만 소개하겠다 이런 얘기야. 검증이 과학적으로 된 것만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기만 들어도 돼요. 거기 책이 없어도 헛개나무 열매 논문이 한 200편 정도가 나왔어요. 저게 간에 대해서. 간에 술도 잘 깨,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술이 빨리 깬다. 헛개나무 열매를 쓰려 먹으면 술 깨는 게 빨리 깨요.